자, 이번 시간에는 생산 요소 시장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 그러니까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것들 생산 요소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론입니다. 수업은 세팅하면 교재와 이렇게 칠판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 시장 이론은 왜 중요한가? 이거는 일단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죠. 그래서 생산 요소, 그래서 생산에 사용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노동과 자본과 토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단 이 교재에서는 노동과 토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그 생산 요소 시장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생산 요소 시장이 특이한 거는 생산을 는 일단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생산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한데, 이 생산물은 누가 사야 되나요? 소비자가 사야 되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 생산물을 많이 사주면 생산 요소에 대한 고용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의 파생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한 크기는 그 생산물의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가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 생산 요소도 증가되겠죠. 그래서 특정 산업에 대한 그 이제 소비자가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면 그 산업의 공장이나 기업은 그 노동에 대한 수요도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소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그 일반 시장과 같이 사과 시장이 있다 그러면 사과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듯이 요소 시장도 그 이제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근데 이쪽에서 중요한 거는 요소 시장은 일단 노동을 갖고 보면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다른 거죠. 노동의 공급자는 가게가 되고요.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이 됩니다. 그죠? 요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의 수요자가 되고 가게는 노동의 공급자가 된다. 일단 요게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경제학의 의사결정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배워온 걸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즉 요번 시간에 하는 요소와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그 종합 분석도 그렇고 경제학의 행동에서 기업가의 행동,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의 행동을 배웠죠. 소비자의 행동은 뭐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기업가의 행동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은 이제 이 생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생산 요소 시장이죠.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 소비자,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가게라고도 하는데, 가게는 이제 공급자가 되고요. 그리고 요 기업가는 뭐가 되는 거죠? 수요자가 되는 거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래서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가의 이윤 극대화, 소비자의 효용 극대가 만나는 점에서 뭔가 이런 균형점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은 수요자이고요. 가게는 공급자인데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요소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수요 곡선 그리고 요소의 시장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그리고 가게는 요소 공급 곡선이 도출되고 요소의 시장 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요소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 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생산 요소 시장 분석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일단 이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생산 요소 시장이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거고 공급이 있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그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생존 요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각 시장마다 특별한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의 원리. 일단 보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일단은 기업 생산 요소의 수요자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지만 MR 이꼬로 MC가 되는 점에서 무엇을 결정한다? 생산량을 결정하죠.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의 기업 이윤 극대화 방식이었고요. 요소 시장에서는 이제 이 MRP, MR과 비슷하고 MC와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요소 시장에서는 MR 대신에 MRP라고 쓰고 MC 대신에 MFC. 근데 같은 개념이에요. 한번 보면 요소의 한계 수입 생산. 우리는 그 기업할 때는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렇게 했죠. 좀 더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요소 시장에서는 같은 개념인데 한계 수입인데 한계 수입 생산 그리고 요는 한계 요소 비용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이제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요소의 한계 수입 생산물은 요소 한 단위를 더 고용하는 데 따르는 총 수입의 증가분. 그래서 내가 델타 요소를 하나 더 고용함에 따라서 델타 총 수입의 증가분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요소의 한계 수입 생산물, 요소의 한계 요소 비용은 요소 한 단위를 더 생산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총 비용의 증가분, 요걸 의미합니다. 결국 위에 거하고 한계 수입, 한계 비용하고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요소 시장에서는 이제 노동이라는 요소를 갖고 이야기하면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내가 얼마나 총 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가, 또 노동을 한 단위 더 증가할 때 총 비용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MR과 MC인데 요소 시장에서는 이걸 MRP와 MFC로 쓴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다. 일단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쓰고 그리고 그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봤지만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의 파생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도 이런 식으로 생산물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되듯이 생산 요소 시장도 완전 경쟁도 있고 독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교재에서는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
무엇이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뭐예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그 요소, 그러니까 품질, 그 상품의 동질성, 그러니까 그 노동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진입과 태거, 그리고 완전한 정보. 이게 이제 완전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조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하는 거고, 교재에서는 완전 경쟁만 다루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려 그러면 독점일 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교재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독점까지는 가지는 않을 건데, 일단 완전 경쟁 위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위에서 자, 하나에 끄집어낸 게 있죠. MRP와 MFC. 그래서 저거를 좀 더 하면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함으로써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리고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함으로써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게 MRP고 이게 MFC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요소를 한 단위 더 투입해 갖고 나오는 생산물이 요소를 하나 더 투입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수익과 같을 때까지 이제 생산하는 거 또는 고용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기업 이론 할 때는 MRMC에서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소 시장에서는 MRP와 MFC가 만나는 점에서 요소를 고용합니다. 생산과 요소 고용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요소 고용 조건은 MRP와 MFC. 그래서 한 단위 추가되는 비용과 한 단위 추가되는 수입이 같을 때까지 고용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요소 고용 조건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쟁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기업에서는 자, 조금 전에도 봤지만 다수의 요소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요소의 동질성,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일정한 거죠. 완전 경쟁에서는.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도 생산자 시장에서도 봤지만 가격이 완전 경쟁에서는 가격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자 공급 시장에서 요 공급자들은 가격과 AR과 MR이 같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생산 요소 시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가격은 뭐죠? 임금이잖아요. 임금 또는 임금률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금이 가격이 되고 요거에와 관계되는 AR, MR도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게 제가 교재에 있는 말이 많은데 요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MRP, 요 MRP는 여기 있는 MRP 한계 수입 생산물이에요. MRP는 앞에 정의해서 MP 곱하기 MR로 정의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완전 경쟁에서는 요 MR이 P하고 같잖아요. 요에서 같으니까, 그래서 MP 곱하기 MR은 MP 곱하기 P가 되고, MP 곱하기 P가 뭐라는 거죠? VMP라고 일단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계 생산물 가치. 요거를 VMP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수입 측면에서 이야기고, 이번에는 비용 측면에서 이제 MC 측면이고, 이거는 이제 MR 측면이었고, MC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요소 시장에서는 이게 MFC였잖아요. 근데 MFC도 뭐하고 같다? 가격하고 같은 거죠. 이 가격은 임금률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VMP는 P와 같다. 요소의 VMP는
P와 같다. 요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경쟁에서는. 그래서 완전 경쟁의 생산자 시장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서 경쟁 기업일 때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요소의 한계 생산물 가치다. 이거는 뭐다? 한계 생산물 곱하기 가격이다. 그리고 이거는 한계 생산물과 한계 수입이다. 이런 식입니다. 보시면 제가 요거는 책이 없는 건데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면 노동을 이렇게 증가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산출량이 이렇게 증가되겠죠. 그런데 MP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추가로 만약에 가수원 같은 데서 노동을 추가하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계속 늘리면 한계 생산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한계 생산이 떨어지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제 그 노동 요게 이제 가격이 10이라고 할 때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제 이 상품 가격,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10이라고 할게요. 사과 가격이 10이라고 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처음에는 0이겠죠. 다음에 100개를 만들었으니까 한계 생산은 100이고 요거는 한계 생산물 가치니까 요 100 곱하기 10은 1000이 되고 그다음에 80 곱하기 10, 60 곱하기 10, 40 곱하기 10, 20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렇게 그 노동자를 투입시키면 투입시킬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한계 생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계 생산 가치는 떨어지지만 임금은 동일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계 생산 가치에서 임금을 빼면 한계 이윤이 나오는데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니까 계속 고용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요 고용하는 시점이 뭐다?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 한계 수입 생산물과 이제 VMP, 여기 이제 VMP, 요 VMP의 Y축이 VMP 한계 생산물 가치와 요소 가격이 만나는 점. 요소 가격, 요거 이제 요 임금, 시장 임금이 요소 가격이니까 만나는 점. 여기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3과 4에 이제 그 중간쯤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완전 경쟁에서는 생산 요소에 대한 요소 요 고용 조건은 이거고 완전 경쟁에서는 요거다. 완전 경쟁에서는 VMP와 PF가 같은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수요 곡선이고, 이건 누구의 수요 곡선이에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거죠. 5번에는 공급 곡선. 그러니까 요소 공급은 누가 하는 거죠? 가게. 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이제 요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지금 아직 수요 곡선 경쟁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덜 끝났네요. 그런데 여 보시면 그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이렇게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교재는 없는 거고,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조건 제가 이야기한 거 VMP는 PF, 요게 지금 균형 조건이라고 했죠. PMP가 PF, 요게 이제 균형 조건이고, 그리고 요 보면 요게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률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 요소 고용이 일어난다. 그죠? 요소 고용이 이제 기업은 의사결정을 요쪽에서 요 상태에서 고용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한계 생산물 가치를 요거 VMP를 그림을 그리면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한계 생산물 가치가 우리 교재는 제가 적은 거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약간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그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이런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VMP는 뭐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MP와 P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VMP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픽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 거죠? MP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널 프로덕트가 노동자를 더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마지널 프로덕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W와 N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그 경제학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수요 곡선 P와 Q 수요 곡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 이거 똑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노동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도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거다. 다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경제학을 배울 때 앞에 배웠던 거와 연관시켜서 정리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 자체가 대부분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도 노동 수요는 요거와 요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는 가격과 임률, Q와 노동 수요 이거로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MFC와 우리가 요거 VMP와 W가 같은 지점, VMP와 W가 같은 지점이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W 요 지점이 다른 말로는 MFC였잖아요. 위에서 보면 MFC고 일반적으로는 MFC고 완전 고용일 때는 PF가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죠? 만약에 그 요거는 이제 N0 상태인데 N0보다 적은 상태에서는 VMP가 크니까 VMP가 MFC보다 크니까 더 고용할 거고 이쪽 N2 상태에서는 MFC가 VMP보다 크니까 고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결국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경쟁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은 이제 개별을 합하면 전체가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소 수요의 결정 요인은 요도 교재도 있지만 요 VMP는 MP 곱하기 P니까 MP와 P가 요소 수요의 결정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소에 대한 수요는 그 요소를 사용 생산하는 생산물의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 커지고 그리고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면 요소 수요도 증가한다. 그래서 하여튼 요 두 개 VMP 자체가 요거니까 그리고 이 선 자체가 VMP고 VMP는 MP와 P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이게 요소 수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결론적으로는 요소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 자, 이제 공급이 나오는데요. 자,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이제 기업이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요소에 대한 공급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노동자 결정하는 거죠. 이제 이걸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계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결정하는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공급은 우리가 그 8장에서 근로 여가 선택.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임금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낸 게 이거였죠. 그래서 요게 임률이 상승하면
노동이 증가한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장의 일반 공급 곡선하고 똑같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이 증가한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지만 임금이 상승하면 계속 증가하지는 않고 이렇게 특정 지점에 가면 이렇게 꺾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재산이 뭐 그 연소득이 수억이 되면 그때 되면 일이 너무 힘들어 갖고 노동 시간을 줄이려 하겠죠. 자기 임금이 굉장히 높으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굴절 노동 곡선이 나기도 하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이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와 여가 선택을 통한 노동 공급 곡선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이 증가하는 걸 보여줬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마지널 프로덕트를 개념을 썼어요. 교재는 마지널 MU PX는 MU PY X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효용 이론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요 단위당 효용, 이제 단위당 효용이죠. X의 단위당 효용과 Y의 단위당 효용을 비교해 갖고 만약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만약에 X의 단위당 효용이 커지면 X를 더 많이 쓰는 거고 Y 단위당 효용이 커지면 Y를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교재에도 XY였는데 제가 밑에 그 밑에 요 글자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소비재에 대한 MU와 그 임금에 대한 MU가 이렇게 있는데 임금률이 상승하면 요게 이제 임금률 상승한다는 건 요 W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 요 W가 커지면 요게 앞에 요게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효용이 크니까 보면 이 효용이 크니까 단위당 효용이 소비재 효용이 여가 효용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소비재 소비를 늘리고 여가 소비를 줄이겠죠. 자, 만약에 이제 P 소비재, MU 소비재 이렇게 파괴됐어요. 이렇게 해서 MU 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효용이 크니까 소비는 증가시키고 여가는 감소시키겠죠. 근데 여가가 감소된다는 것은 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로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논리예요. 임률이 오르면 근로가 늘어나는 요 논리, 똑같은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소비재 소비 요렇게 파괴되면, 균형이 파괴되면 소비재 소비를 늘리고 여가 소비를 줄인다. 여가를 줄인다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임금 상승하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공급 곡선이 되는 거. 이건 앞에서 했던 거 똑같고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 생산 요소 시장.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생산 요소 시장은 이제 시장이 있고, 계속 우리가 분석을 이렇게 해왔어요. 기업이 있으면 시장은 전체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나요? 임금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요소 시장이니까 요 임금이 결정되면, 지금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가 봤지만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보죠. 그리고 AR, MR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도 이렇게 되면 요게 임금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요게 AFC는 픽스드 코스트예요. 그리고 마지널 팩터 코스트. 그래서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평균 요소 비용, 한계 요소 비용이 수평이 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수요 곡선 하면 이제 여기서 자, 고용이 결정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요 기업 입장에서는 W 그러니까 비용 이제 이거 비용을 받아들인 걸로 보고요. 비용을 받아들이면 비용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한자 한 사람 고용하는 500원 똑같으면 평균도 500원 그리고 한계도 500원 이거는 비용이나 수익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평균 비용 한계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 되면 이제 그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요점에서 이제 결정된다. 일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동의 시장 수요 곡선 그리고 노동의 시장 공급 곡선 균형 가격은 요서 그리고 균형 고용량은 여기서 시장 전체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그리고 노동 소득의 총액 사회 전체의 노동 소득의 총액은 네모 박스 그리고 노동의 시장 가격이 정해지면 WC와 ND가 만나는 NC만큼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있으니까 요소 결정된다. 그래서 한 기업이 지금 직면하는 요소 공급 곡선은 요소 가격 수준에서 수평이 된다. 한 기업이 직면하는 요소 공급 곡선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완전 경쟁하에서는 무한 노동이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수평이 되고 이제 요거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과 고용량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그 생산 요소에 대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본 거는 여러분들이 그 요소 시장에서 어떤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시험에는 이제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을 내겠지만 저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고시나 다른 시험을 칠 때는 독점이나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빠져 있는데 나중에 그 미시경제학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고용을 조정하는 것과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갖고 기업이 고용과 임금률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연성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시장경제 원리를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을 한번 보면 보세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 그러면 이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와 이제 공급에 의해서 이게 생산물 시장이에요. 요소 시장이 아니고 생산물 시장이 있는데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원래는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수요가 줄었어요. 생산물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서 특정 기업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자동차 시장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요 정도 있다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이제 이렇게 원래 생산은 이쪽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준 거죠. 이 바좀 생산이 준 거를 말하고 그러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떨어지면 기업은 공급도 Q0에서 Q1으로 줄입니다. 생산물 공급이 줄었어요. 그러면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거 빨간 게 원래 거고 이거는 안쪽으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곡선이 이렇게 돼서 헷갈리는데 이렇다고 직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 수요 이게 이제 노동 수요예요. 기업의 노동 수요도 밖에서 이렇게 하면 줄는 거잖아요. 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도 이제 줄는데 근데 못 줄이니까 함부로 못 줄이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자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돼 갖고 가격이 내려오고 그리고 생산량이 줄면
개발 기업의 노동 수요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만약에 지금 임금이 지금 임금은 지금 두 개의 수준, W0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고 W1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금이 불변이라 그러면 임금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일단 임금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거든요. 한번 뭐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또는 1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뭐 물건이 안 팔린다고 임금이 900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임금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이 잘 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임금이 불변이에요. 그대로 임금률이 불변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 임금 상태에서 고용을 이렇게 줄이는 거, 이거를 고용조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조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임금률을 감소하면 같은 고용을 한 상태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거, 이렇게 내려가면 임금이 까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임금 조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자체가 고용 조정과 임금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용 조정이나 임금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 용어를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나머지는 뭐 보면 아실 거고. 자, 마지막으로 5절에 있는 경제지대와 이전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그 세속의 철학자 그 보면 그 리카르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를 이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그 보면 이제 경제지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이제 요 파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를 익혀볼게요. 이전 수입은 한 요소가 다른 용도로 옮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보수다. 이제 요소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경제지대는 이전 수입을 초과해갖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요소에게 지불하는 거. 이게 이제 경제지대입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그 지주들이 경제지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면, 자, 이것도 우리가 그 소비자 이론 배울 때 그 후생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후생 개념하고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요게 이제 공급 곡선이죠. 노동의 공급 곡선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다? 생산 요소에 대해서 하고 있죠. 생산 요소는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토지도 있어요. 근데 요 밑에는 이제 토지 갖고 약간 하여튼 요게 공급 곡선이면 공급 곡선에 대해서 어떤 그 요거 있는 대로 가격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PF고 Q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비자 후생할 때 이제 소비자들은 공급자 후생은 요 밑에가 원가고 원가를 충당하는 거고 요 위에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후생, 생산자 후생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요소 시장에 적용하면 밑에가 이전 수입, 위에가 뭐다? 경제지대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소비자 후생이 요소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후생이 경제지대고 요소 소유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원가가 이전 수입인 거죠. 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후생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전 수입과 경제지대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리카르도는
리카르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때 영국의 토지는 지금 이게 이제 가격이고 랜드 이제 공급이죠. 픽스드 됐다는 거죠. 땅의 공급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픽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경제시대라는 얘기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픽스되면 다 경제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경제지대가 되니까 리카르도는 여기다가 여기 세금을 때리잖아, 그죠? 이렇게 세금을 때리면 이제 그 요제로에서 요만큼 세금을 때리고 이만큼 세금을 때리고 그러면 그 지주들이 갖는 실질적인 수입은 지대는 요만큼만 되니까 지대가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금이 없으면 이 전체가 지대가 되는데 세금을 요만큼 때려버리면 남는 부분만 지대가 되니까 지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토지 공유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하고 생각이었고 미국에서 헨리 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조지는 지주들 불로소득을 정부 재원으로 삼자 세금 때려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종합해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탄력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와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긴 거는 비탄력도, 이렇게 생긴 거는 탄력도가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요 리카르도가 말한 이거는 공급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비탄력적이고 그리고 요렇게 공급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수평을 하면 완전 탄력적이죠. 그래서 비탄력적과 탄력적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래서 요소 공급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이게 급한 거잖아요. 이게는 탄력도가 클수록 그래 기울기가 급할수록 탄력도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요것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비탄력적, 탄력적 그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기울기가 팽팽할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 비탄력적 기울기가 큰 것 이런 것에서는 요소 소득 중에서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탄력적을 딱 빨리 파악하려 그러면 이렇게 비탄력적은 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그 경제지대 개념은 현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현실에서 경제지대 개념은 시장에서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뭐 자격증이 일정 숫자 이상 발행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딱 픽스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 개인 택시 자격증 더 이상 발행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1억씩 가까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의사들이 왜 고소득을 받는가? 의사 숫자가 많이 없는 거죠. 그 소련이나 그 쿠바 같은 데 가면 의사들을 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득이 안 높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국 의사들은 좀 미국으로 이민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지대다. 그리고 경제지대나 독과점 지위를 누리기 위한 활동을 지대추구 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을 가진 자들이 독점해 갖고 이제 이런 걸 누리는 게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지대가 발생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경영과 이유는 기업에서 우리가 그 각 생산 요소별로
생산 요소별로 그 가격 또는 뭐 페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해서는 뭐 지대를 주고,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는 뭘 줍니까? 임금을 주고, 또 자본,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고, 경영에 대해서는 이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업 소득에서 임금 지대의 이자를 지불하고 남은 걸 이윤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윤은 도대체 어떤 뭐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이트라는 사람은 기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데 따른 보상이 이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슌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에 따른 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업가의 이윤이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그런 게 이제 약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생산 요소 이론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가 노동과 그 토지를 했고, 이 생산 요소 이론은 자본과 경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응용되어 놓으면 똑같은 이론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교과서에는 뭐 완전 경쟁 위주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소 시장이 독점 시장이면 또 그 독점 이론에 따라 갖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